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의 과수원에서 농장 일을 하고 있는 한 구독자입니다. 농장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무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연 드라마가 지루함을 달래주고는 합니다. 그렇게 고마운 사연 드라마 채널에 제 사연을 쓰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장 일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의 한적한 전원 생활도 제 계획에는 없었죠. 그랬던 제가 이 시골 과수원까지 흘러들어온 계기를 설명하려면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1960년대, 70년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로 파견된 파독광부와 간호사 이야기는 다들 아실 테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적당히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집의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조금 아끼고 절약하면 대학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셨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어머니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아버지, 저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시죠. 외할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집안이 폭삭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집을 이사하고 외할머니가 장신구를 내다 파시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너는 공부시켜줄게 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안 형편이 나빠지자 조부모님은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어머니에게 고등학교 자퇴를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이때를 회상하던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고등학교를 자퇴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 내 천성이 긍정적인 건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라도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삭바느질 할 걸 받아다가 어머니 몰래 바느질 일을 했어. 어머니가 굳은 살 하나 없는 손으로 삭바느질을 시작한 건 오롯이 고등학교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들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크게 혼이 났지. 한 푼 두 푼이 귀한 이 상황에 너 하나 잘 되자고 몰래 돈을 버느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바느질 일을 하는 건 들키면 그날 번 돈은 다 뺏기는 거였어.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몰래 바느질을 하려고 가족들이 다 잠에 들면 밖에 나가서 몰래 바느질을 했어. 달빛이 밝은 날에는 그나마 나았는데 달빛이 어두운 날이면 손의 감각에 의지해서 바느질을 해야 했지. 그때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직도 손에 가득해. 겨울이 되면 또 얼마나 추운지. 겨울엔 손이 얼어서 바느질 속도도 안 나고 내 속도 터지고 그랬다. 여든이 된 나이에도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시는 저희 어머니는 불우했던 과거를 이야기하실 때도 전혀 우울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에서 달빛 하나에 의지한 채 천천히 시를 깨었던 어머니는 결국 그토록 원하던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서 나오는데 얼마나 신이 나던지. 이제 나도 20살 어른이 되었으니 몇 년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대학을 갈 생각이었단다. 돈을 모아 원하던 대학 공부를 할 설렘에 부풀어 있었던 어머니의 기대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무슨 일이시냐 물었더니 가만히 앉아서 전단지 같은 걸 주시더구나. 어머니가 받았던 건 파독 간호사 모집 공고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기어이 고등학교 졸업하겠다고 하는 거 두고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너도 장녀고 우리 집안 사람이니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니? 외할아버지의 말은 대학 갈 생각은 꿈에서도 꾸지 말고 잠자코 돈이나 벌어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 무너지게 한 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이었다고 해요.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일하면 대우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 받는 월급은 너가 한국에서 절대 못 만져볼 돈이야. 독일에서 받은 월급을 여기로 보내면 너 동생들 공부는 책임지고 시켜주마.
특히 둘째는 사내 아이가 아니니 너는 몰라도 걔는 대학까지 마쳐야지. 너는 딸이고 장년이 부모와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태껏 소녀 같던 미소를 지으시던 어머니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누군가 큰 돌덩이를 가슴에 올려놓는 것 같더구나.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노래졌어. 왜 둘째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요? 공부도 제가 훨씬 잘하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입 밖으로 뱉을 수가 없었다. 사실 그때는 이런 게 당연했으니까. 쫄딱 망한 집안의 계집애로 태어나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한 게 이상한 거였다. 어머니는 결국 독일로 떠나기를 결심하셨어요. 경쟁률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몇 번의 도전 끝에 23세 나이로 합격하셨죠. 어머니는 고국을 떠나는 그날에도 가슴에 올려진 무거운 돌덩이를 치우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떠나는 그날 어머니 아버지가 잘 다녀와라,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마음은 편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맞춰봐라. 저는 어머니의 말에 한참을 고민했지만 적당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어머니는 쓰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독일 가면 늙은이들 똥바지도 하고 그런다더라. 힘들긴 하겠지만 어쩌겠니. 원래 세상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법이야. 꾹 참고 일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잘 버티렴. 알겠니? 힘들 때마다 고국에 남아있는 동생들을 생각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꿈도 포기하고 타국으로 떠나는 딸에게 한다는 말이 남의 똥바지 하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잘 버텨라. 라니. 어머니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으셨어요.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셨어. 가슴이 얹힌 듯 답답해서 독일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에도 밥을 먹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갔어. 일이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거든. 어머니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단다. 보통 간호사들의 일이라고 하면 간단한 검진과 환자 관찰, 주사 등이지만 당시 어머니를 비롯한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식 간호사 업무가 아닌 잡무 위주의 일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잡무 위주의 일이라 하면 간단한 심부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잡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파독 간호사들은 환자 목욕부터 시체 운반까지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야 했었다고 해요. 게다가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그들의 목욕을 책임지는 건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2배, 3배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로 온 독일인들의 체구가 한국 출신의 자그마한 간호사들에 비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자의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간호를 하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곤 했다며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당시 파독 간호사들에게 간호일은 어지간한 육체 노동보다 힘들었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국에 있는 집에서 오는 편지에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 간호사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잖니. 고상하게 의사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의사가 말하는 거 받아 적고 시간 되면 주사 놔주고 그럴 것 같잖아. 그런 편지 내용을 볼 때면 기가 찼다. 매달 나오는 월급을 고국으로 보낼 때도 손이 떨렸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라는 생각으로 벌벌 떨면서 돈을 보냈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간호사들의 삶은 상상 그 이상으로 힘겨웠습니다. 어머니는 이후로도 홀로 시체를 운반했던 이야기, 함께 생활하던 한국 출신 간호사들이 때로 우울증에 걸려 단체로 한국에 돌아오게 될 뻔했던 이야기, 들고 가던 대소변통을 쏟아 헛구역질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치웠던 이야기 등 차마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어머니에게 가고 싶지 않았던 독일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대체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장난스럽고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일하다 보니 간호사로서 사명 같은 게 생겼나 보지 뭐. 저는 장난기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에 장난 그만 치시고 제대로 대답해 주시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덤덤히 대답하셨어요. 내 동생들은 공부를 했으면 해서 그래서 버텼지. 독일로 떠났을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겨우 23살이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만으론 21살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떠밀리듯 낯선 나라에 뚝 떨어졌는데 직업의식은 무슨 직업의식이고 사명은 무슨 사명이야. 당장 말도 안 통하는데 내 한 몸 사는 게 우선이었지. 누군가는 환자를 돌본다는 사명으로 일했을 수 있지만 독일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생존하기 위해 일했었어. 그래, 그때는 그랬어.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낯선 나라, 낯선 땅, 독일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일했는지 밝히셨습니다. 어머니와 이 이야기를 처음 나누었을 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의 제가 23살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순간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군대에 가기 전까지 지독한 방황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속을 태우고 방황을 한 행동에 변명을 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방황의 이유를 댄다면 저는 그 이유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건너 어머니와 저에게 전해진 것이었죠. 23살에 독일로 건너간 어머니는 26살에 파독 광부로 떠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었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거절했고 아버지의 구애는 3년여 동안 이어졌다고 하죠. 네 아버지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어. 얼굴은 시커멓고 몸에서 괜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나이도 나보다 5살이나 많았으니 그런데 마음 둘 곳 없는 외진 땅에서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몇 년씩이나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안 넘어갈 수가 있겠니?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교제를 허락받기 위해 한국에 계신 외조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결혼할 생각으로 조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거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은 무슨, 이 핑계로 부모님한테 관심 좀 받아보려고 했던 거였지 뭐. 조부모님은 어머님의 일상생활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뭘 먹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 음식이 입에 안 맞지는 않는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은 사귀었는지, 그 나라 풍습은 어떠한지 물어볼 게 천지였지만 조부모님은 어머니에게 왜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월급이 적은지에 대한 질문만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도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했던 거야. 집이 쫄딱 망한 후에는 부모님한테 따뜻한 시선 한번 못 받아봤으니까. 타국에 보내놓은 딸이 갑자기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기겁을 하면서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실 줄 알았던 거지. 그게 아니라면 못해도 내 만나려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추궁이라도 하실 줄 알았다. 하지만 조부모님의 반응은 어머니의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만나라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런 대답이라면 차라리 나았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저에게 어머니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 부모님은 동포 만나지 말고 독일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어. 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금쪽 같은 딸내미가 타국에 나가서 그곳 남자와 결혼하면 고국에 돌아오긴 힘들어질 텐데. 어머니는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소문이 돌았거든.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지. 이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하더군요. 조부모님은 어머니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이 될까봐 어머니가 독일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독일 남자와의 결혼을 종용한 것이었습니다. 조부모님에게는 집으로 돈을 붙여줄 어머니가 필요했으니까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조차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당시 그 말을 직접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역시나 가슴이 미어졌다며 아버지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억지로 독일로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내 부모라고 생각했었다. 어찌됐든 집안이 망하기 전엔 금쪽 같은 딸내미처럼 키워줬으니까. 그런데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시민권을 따고 거기서 계속 살면서 일해라 라는 말을 내 부모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랑 결혼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집에 돈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 무엇보다 독일 사람이랑 결혼해서 독일의 뼈를 묻으라는 내 부모의 말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어머니는 29살의 나이로 아버지와 결혼식을 올리셨고 이 소식을 나중에서야 고국에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식을 전해들은 친정은 난리가 났지만 그분들은 이역만리 먼 곳에 있는 딸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한 지 3년 뒤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너를 낳고 나서 내 아들만큼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었단다. 여기서 나랑 내 남편이랑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거든. 물론 언제 다시 고국으로 쫓겨나듯 돌아가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야.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들이 하나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 건 어머니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내가 먼저 한국에 돌아가서 자리를 잡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여기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걸로 함께 새 출발하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왔는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기가 막힌 사업이 있으니 그것에만 투자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말렸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나눴고 네 아버지를 말렸어. 애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럼 나 혼자 여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라는 얘기냐고. 가슴도 쳐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다 했지. 그런데 소용이 없더구나.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짤막한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한국으로 떠나셨고 어머니는 독일에 남아 저를 기르며 계속해서 간호사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가족 살 길을 닦아놓고 있을게. 조금만 고생해줘.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딱 3문장으로 이루어진 편지 한 장이 어머니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편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에게 월급 중 일부를 붙이던 때였습니다. 어떠한 기운을 느낀 것인지 여자들만 있다는 촉이 발동한 것인지 그날따라 어머니는 이상한 의심에 휩싸이셨고 월급을 송금하지 않은 채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정보와 적당한 사례금을 담은 편지였죠.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 친구분에게서는 동시에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편지 안에는 왜 월급을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원망 섞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의 편지에는 아버지가 손을 댄 사업이 쫄딱 망해 현재 다른 사업에 손을 댄 상황인데 그 사업이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이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듯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값비싼 국제전화를 이용해 보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가족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명절에도 쓰지 못했던 국제전화를 사고친 남편에게 쓸 줄은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순순히 털어놓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만둔 채 한국으로 건너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봤자 해결될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경제 침체로 인한 독일 정부의 한국 귀환 정책의 대상이 되어
고국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가기 싫었던 독일이 이제 너네 나라로 떠나라며 등을 떠미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구나. 나는 독일로 떠날 때나 고국으로 떠날 때나 내 의지로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붙이지 않은 월급을 모아 몰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소식을 전해 듣고 공항에 나온 아버지에게 귀국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그날 모든 월급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 돈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했다며 통탄해 하셨어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간 아버지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한 사업이 조폭과 연계된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관련 사업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긴 옥살이를 견디셔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옥살이 중이라는 사실은 꼬리표가 되어 국민학교에 들어간 저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제 방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옥살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또래 아이들은 아버지의 죄명을 추리하며 저를 놀려댔죠. 야, 너네 아빠 사람 죽였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래. 그래서 너랑 놀지 말래. 저는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말수가 적었던 저는 또래 아이들의 놀림에 침묵으로 응수했어요. 제가 별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놀림은 점차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놀렸던 아이들이 저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나중엔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죠. 저는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그런 폭력에 침묵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버지가 출소하신 이후 괴롭힘은 더욱 거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폭발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이 된 녀석은 학교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한마디로 싸움 짱이었어요. 그 녀석은 보통 뒤에서 다른 아이들을 조종해 저를 괴롭히곤 했는데 그날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직접 나섰죠. 녀석은 다른 아이들이 하듯 저를 툭툭 건들며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의 괴롭힘으로 참는 데 도 같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녀석을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나 봅니다. 학교의 싸움짱인 그 녀석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어요. 야, 니네 엄마 파독 간호사였다며. 근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파독 간호사들은 돈도 잘 벌었다던데 왜 니네 집은 아직도 그지냐? 애비는 전과자에. 니네 엄마 간호사 아니었던 거 아니야? 전과자 남편이랑 결혼한 거 보면 뻔하지 뭐. 이상한 데서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야? 녀석은 제 어머니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말과 행동에 주변 아이들은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 속 간호사 유니폼을 겉옷 안에 입은 어머니는 항상 피곤에 쪄들어 퇴근하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피부로 느껴 알고 있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아버지로 인해 어려워진 집안 사정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저는 어머니를 조롱하는 녀석의 말에 평정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학교장이었던 그 녀석과 주먹질을 하며 복도를 뒹굴고 있었어요. 악에 받쳐 주먹질을 하던 저는 결국 저보다 한참 덩치가 컸던 그 녀석을 굴복시켰습니다.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난 후 교실로 돌아서는 도중 저는 복도에 모여있는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그동안 참고만 살았던 저의 과거를 후회했어요. 찌질한 왕따에서 학교 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가만히 참고만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소리치고, 소리쳐서 안 되면 힘이라도 쓰는 게 나 같은 약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성적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했던 성적은 바닥을 향해 달려갔고 저는 몰려다니며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녀석들을 골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어르고 달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폭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저의 방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의 감정의 골도 점차 깊어져 갔어요. 그렇게 옳지 못한 품행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친 뒤 성인이 된 저는 막연한 자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찌질한 왕따에서 학교장이 된 저의 인생 그래프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이 세상이 나를 위주로 돌아간다는 환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연한 자신감을 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연락 한 통이면 불이 나게 달려 나오던 부하 겸 친구들도 20살이 되자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중 어느 정도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평범한 대학 신입생의 삶을 누렸죠. 대학에 가지 않은 친구들은 언제 일자리를 알아본 것인지 각자 알아서 일자리를 찾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따라 취업을 할 수는 있었지만 철이 없던 저는 친구들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만이었죠.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멋진 형님들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았고 방구석에서 페인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날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무기력하게 집안에만 있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하시고 자격증 공부를 추천해주기도 하셨지만 그때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연 자퇴를 했던 친구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는 달콤한 제안을 던졌죠. 오랜만에 본 친구는 제가 동경하던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멋지게 손질한 헤어스타일에서는 부티가 났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고 친구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힌 쪽지를 두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면도 좀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와 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쪽지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약속 장소를 향하니 친구 대신 처음 보는 누군가가 있더군요. 제 이름과 친구의 이름을 확인한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으슥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가방 하나를 건네주며 버스로 3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방은 절대 열지 못하도록 장치가 붙어 있었고 도끼로 찍어내려도 끔찍하지 않을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3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저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은 제 물음에 대답을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돈 벌기 싫습니까? 제가 말한 곳으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세요. 라고 말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빠진 저는 무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 낯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친구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낯선 사람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쪽이 형님을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가세요. 낯설었던 그 남자는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몇 걸음 가지 않아 저를 돌아보았고 차가운 경고를 남겼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거 열어볼 생각 하지 마십시오. 들고 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마지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어딘가 등골이 섬찟한 그 경고의 말을 단단히 들은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시간이 걸려 지방에 있는 도시로 도착하니 누군가 저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갔어요. 밖이 보이지 않도록 검게 칠해놓은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 외곽 지역에 내린 후 또 한 번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긴장감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차가 멈춰섰고 줄곧 제 옆을 지키던 사람이 저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한 숲길 앞에 저를 내려놓고는 이 길을 따라서 3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오두막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안에 가방을 두고 나오면 됩니다. 나올 때는 왔던 길로 나오지 말고 오두막 뒤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또 30분을 걸으세요. 라고 말했죠. 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발발거릴 정도로 긴장한 것과 다르게 숲속은 고요했고 오두막도 포근했어요. 그렇게 할 일을 마친 저는 30분을 다시 걸어 숲길을 빠져나왔고 무사히 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긴장을 심하게 한 탓인지 저는 3일 동안 내리 잠만 잤어요. 그렇게 잠만 자고 있을 때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수상한 경험을 한 지 4일이 지난 그날, 저는 가뿐한 몸을 이끌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약속된 큰 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은행에서 확인을 해보니 정말로 큰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돈을 인출해 집으로 향했고 늦은 시간 퇴근하신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큰 액수에 깜짝 놀라시며 너가 어디서 이런 돈을 벌어왔냐? 라고 물으셨죠. 저는 괜히 어머니에게 신경질을 내며 나 같은 자식은 돈 버는 것도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래서 번 돈이니까 그거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세요.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수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이 돈을 벌어왔는지 알려줄 때까진 절대 이 돈을 쓸 수 없다며 봉투를 저에게 다시 내미셨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던 당시에 저는 돈 봉투를 어머니 쪽으로 밀어버리며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렇게 집을 박차고 나온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현명함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술집에서 홀로 술을 퍼먹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호철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강호철인데요. 서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잡혀간 저는 연신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초조하게 담당 형사를 기다렸습니다. 피곤에 쩌든 모습으로 나타난 담당 형사는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큰 돈을 벌었지? 그걸 어떻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형사의 눈빛에 손발마저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돈을 벌게 된 모든 경위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던 게 맞아? 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뭐가 들어있는지는 절대 궁금해하지 말라 그래서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다고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저의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불법 약물 거래의 용의자가 된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며 조사에 조사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무고함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으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저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로 용의자 신분을 벗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를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는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군대를 도피처로 삼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입대한 지 1년째 되던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결국 가셨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면회를 거절해왔던 어머니를 보는 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자식된 도리는 해야 했기에 저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한 마음을 숨긴 채 어머니가 계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휑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몇 없는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연 서두에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그때 처음 들은 것이었죠. 아버지의 영정사진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쭉 듣던 저는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스르륵 하고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길러왔는지를 자세히 듣고 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 군에 복귀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었죠.
일전에 쉽게 큰 돈을 벌어보려다 큰 코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을 1순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버스 기사였어요. 제대를 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저는 1년 여간의 운전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있는 법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저는 버스 기사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역할은 손님을 안전히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라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했죠. 그렇게 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모든 직업이 그러하듯 버스 기사 일을 하는 제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던 만큼 나쁜 일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버티고 버티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군요. 자식된 도리를 다 하기 위해 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긴 했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적은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정정하신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제 말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조금만 괜찮았어도 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됐을 거야. 한 여자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향했습니다. 빨간불 신호에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체가 쿵 하며 앞으로 쏠렸습니다. 뒤에서 정지하고 있었던 제 차량의 뒷범퍼를 박은 것이었죠. 저는 80이 넘은 어머니를 살피고 있는데 운전석 쪽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뒷차량 운전자가 다가온 것이었죠.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욱한 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라고 소리를 치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말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상대 운전자는 나이를 지그시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한참이나 어린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연신 사과하는 상대 운전자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만히 정차해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으면서 몸은 괜찮으냐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사고를 내놓고 안부조차 묻지 않는 상대 운전자의 행동에 다시 한번 화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려는 그때 상대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서 하얀 모자를 쓴 청년이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바짝 마른 몸에 모자를 쓴 청년의 얼굴엔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청년은 비척거리며 저에게로 다가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도록이면 운전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셨어요. 다 저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다시 입을 달싹거리며 하고픈 말을 삼켰습니다. 평정심을 되찾고 상대 운전자를 보았는데 상대 운전자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손에 난 땀을 계속해서 바지에 닦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본인도 놀란 것이었죠.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부와 병색이 완연한 상대의 운전자의 아들.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는 노부에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 않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의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검사는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선생님도 병원에 가는 길이시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운전은 힘드실 것 같은데 제 차로 이동하시는 건 어떨까요? 상대 운전자는 저의 눈치를 보며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노부와 그의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비용과 차 수리 비용은 꼭 청구해 주세요.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노부는 급하게 사라졌고 저는 어머니의 검사를 진행하며 간호사를 통해 노부의 아들이 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희귀암을 선고받은 노부의 아들은 부모의 극진한 간호와 노력 덕분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암이 재발하여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암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초조하게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던 노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사고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사정을 아는데 어떻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희미해졌을 즈음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버스 운행 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오고 다니는 거리를 지나던 어느 순간 눈앞이 번쩍거리며 가슴께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눈앞이 흐릿했죠.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풀렸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진 시야 뒤편으로는 놀란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버스가 왜 이래? 라는 승객의 비명을 들은 저는 정신을 잃으려는 그 순간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가까스로 붙잡으며 기지를 발휘해 차를 멈춰 세웠고 곧장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고 했죠. 승객 중에 간호학과 졸업한 학생이 있었어요. 응급처치가 조금이라도 늦어졌으면 이렇게 무사히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저보다 더 놀랬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로한 뒤 퇴원과 동시에 2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인 모를 심장마비가 또다시 찾아와 승객들과 도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버스기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심장마비의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최대한 쉬기를 권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일을 완전히 그만두기에 제 나이는 아직 젊었고 저에겐 어린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 연로한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휴식과 구직 활동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일은 안 구해지지, 살림은 점점 쪼달리지. 제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강호철 씨 맞으신가요? 저는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온 줄 알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강호철입니다. 하지만 저의 씩씩한 대답에도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조심스러운 말투를 유지했어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접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가 아니라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저는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하나요?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상대방은 이제야 자세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년 전쯤이었나요? 강호철 씨 차를 뒤에서 박은 사람입니다. 강호철 씨가 저와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셨죠. 저는 그제야 기억 한 구석에 있던 과거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암에 걸린 아들을 보살피던 노부였습니다. 아, 그 선생님이시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아니,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부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지역신문을 읽다가 심장마비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지킨 버스기사라는 기사를 봤어요. 기사 옆에 실린 버스기사의 사진을 봤는데 그때 그분이더군요. 너무 큰 결례를 범한지라 꼭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근황을 알게 되어 기쁜 마음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었고 어머니도 다친 곳 없이 괜찮으셨어요. 보상은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아드님은 쾌차하셨나요? 들뜬 마음에 물은 질문에 노부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노부의 아들은 결국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말을 돌린 저는 오랫동안 노부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강호철 씨의 연락처를 병원에 물었는데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수소문 해보았는데도 강호철 씨를 찾을 수가 없어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노부는 계속해서 저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 아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감기 전에 몇 가지 부탁한 게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강호철 씨를 만나 보답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세상의 따뜻함을 알게 해준 몇 안 되는 은인 중 한 명이라고.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노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술은 안 되고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주시면 충분한 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노부를 만났습니다. 노부는 전에 보았을 때보다 살짝 마른 듯 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담고 있었어요. 그 온화한 미소 덕분이었을까요? 저와 노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그날 왜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현재 저에게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들은 노부는 몇 분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농장 일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갑자기 농장 일이라니.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부는 그런 제 생각을 읽은 듯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사실 제가 이 지역 근교에서 과수원을 크게 했어요. 아내 보내고 아들마저 앞세우니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손을 놓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 이 과수원이 대를 물려 이어받은 과수원이거든요. 그런 곳을 방치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후임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부는 고된 농장 일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며 농장을 매각하고 매각한 돈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까지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심이 얼굴에 가득한 노부에게 물었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과수원 아닌가요?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나요? 제 질문을 들은 노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원래 제 과수원은 아들이 물려받을 예정이었어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 평생을 바쳐서 과수원을 가꿨죠. 하지만 이젠 과수원엔 미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아내, 우리 아들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평생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곳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걸 바라진 않아요. 강호철 씨 같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과수원을 가꿔준다면 저도 큰 걱정 없이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부의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과수원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후임자가 되어 과수원을 돌보아 달라. 과수원 운영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수하고 나면 과수원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죠. 노부의 절절한 부탁을 들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던 가족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제 아내는 바쁜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에야 한적한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맡으며 일하는 게 낫지. 나도 일 그만두고 과수원 일 배울게. 당신이랑 나랑 같이 하면 그나마 나을 거야. 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죠. 한 달 정도 고민을 거듭한 저는 결국 노부의 제안을 수락했고 현재 노부의 과수원에서 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건강은 더욱 좋아졌다고 하네요. 노부, 아니 선생님은
그토록 원하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저를 오늘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과수원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흙장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치열한 인생을 사셨던 어머니가 여유롭고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감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죠. 저는 이곳의 삶이 퍽 마음에 듭니다. 쉽게 큰 돈 벌어보겠다며 멍청한 짓을 저질렀던 20대 청년이 시골 과수원까지 흘러가게 된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기쁨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